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쌤 BBK입니다. 전산세무이익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산자료 입력만 110회부터 106회까지 문제를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는 공통으로 이와 같이 되고요. 각 회차의 감독관번호는 이와 같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자, 110회부터 100, 여기 6회죠. 106회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10회 이와 같이 설치가 됐고요. 자, 1번. 다음은 문제 4번 결산정리사항. 그래서 15점이죠. 15점. 그래서 한 문제당 3점씩 5문제가 나와요. 1번. 다음은 2023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에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수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세요. 단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가산세는 세금감가, 판감이죠. 공제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그 개정 과목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부가세 수금은 부채죠. 부채니까 이걸 정리하려면 차변을 보내야 되겠죠. 차변. 부가세 대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대변으로 정리하니까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산세요. 가산세는 세금과 환가,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공제 내가 혜택을 받으니까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시래요. 그래서 그 차익을 미지급세금이나 미수금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 입력 가셔가지고 12월 31일이죠. 결산이니까. 결산은 날짜가 안 주어져요. 그냥 그래서 12월 30일 날 가셔가지고 분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제목에 일반전표 입력 날짜는 12월 31일.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72만원. 정리를 해야죠. 정리.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 대변의 부가세 대입금. 부가세 대입금 얼마요? 부가세 대입금은 52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는 차변의 세금감가. 그래서 이때는 800번대예요. 800번대.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빵점이죠. 개정 과목 틀리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세금감가가 만원. 대변에 잡이익이죠. 잡이익이 만원. 그러면 그 차익이 20만원 나오죠. 차익이 20만원 발생한다. 그래서 차익이 20만원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어디다 입력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대변에, 마이너스는 차변에. 그래서 이것은 미지급세금 20만원. 20만원의 미지급세금이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음은 문제 2번. 돌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1억 원은 2024년 6월 30일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그러니까 기말에 판단했을 때 내년에 갚아야 될 장기차입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장기차입금 감소,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입력하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고,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환해야 되니까 촉박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가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거래처 내야죠. 돌담은행 얼마요? 1억. 100
플러스 이렇게 치셔야 돼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넣고 여기 플러스 하면 돼요. 여기 위에 거래처가 똑같으면 플러스 하고 엔터 치면 되죠. 그럼 1억이 자동으로 된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는 거 꼭 아셔야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애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 기말잔액의 1% 대손을 적용, 보충법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번하고 1번, 2번은 일반적 입력이 있는데 3번부터는 결산자료 입력, 거기다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대손이요? 대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결산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재무제표, 결산자료 입력. 날짜는 기간은 항상 1월부터 01, 12 이렇게 치셔야죠. 그래서 대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대손율이 1%인가 확인해야 돼요. 간혹가다 시험에 1.5% 또는 2%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고쳐주셔야 돼요. 2%, 1.5%.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그냥 1%예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해당 과목이 지금 애상매출금하고 미수금 두 개만 물어봤죠. 그러면 애상매출 여기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1% 치시고 1% 그냥 확인하시고 애상매출금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잖아요. 322만 4,800원. 시험지 답안하고 이 금액이 일치가 안 되도록 상관이 없어요. 그 풀이 과정이 맞다면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러면 없잖아요. 그럼 0 쳐버리시고 미수금은 23만원. 다 했어요? 결산 반영. 이와 같이 결산이 반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이와 같이 결산 자료 가서 직접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은 1600이다. 해당 영업권의 취득일은 2022년 1월 1일이고 회사는 영업권에서 5년간 오랄 균등 상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표를 그려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정기말 미상각,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해가지고 지금 기초잔액을 얼마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상각을 얼마 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몰라요. 근데 기말 잔액이 남은 게 1600 있대요. 1600.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2023년에 상각 금액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2022년에 기초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은 1600이다. 그럼 한 번 상각하고 남은 잔액이 1600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연수는 5년 상각인데 한 번 상각을 했잖아요. 그럼 남은 연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남았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년치 상각비를 구할 때 1년치 상각비를 구할 때 남은 잔액에다가 남은 잔액, 그래서 남은 잔액이 1600이죠. 그 다음에 남은 연수 4년이죠. 그래서 1600 나누기 4년 하니까 1년치 상각비는 400이네요. 이런 문제 유형은 남은 잔액 나누기 남은 연수. 그래서 구하시면 400이 나왔죠. 그 400만원의 금액을 결산자료 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400을 구한 다음에 결산자료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4번에 판관비에 가시면은 판매비와 일반관리에 가시면은 무형자산 상각비 있죠. 영업권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 가서 400 사업 플러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끝. 분계는 내가 굳이 이렇게 일반전표 입력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전표 추가하시면 돼요.
전폐 추가 나중에. 저 문제 5번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폐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결산일 현재 문제 5번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원재료가 장부상 금액이 9,300 있는데 이 애로 별도로 선적지 인도 기준 FOB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200만 원이 미포함됐대요. 선적지는 이거죠. 선적지는 얘가 선적지죠. 선적지에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운송 중인 상품은 이미 출발했어요. 근데 아직 도착은 안 됐거든, 도착지. 그래서 배가 지금 태평양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운송 중인 상품은 이 내가 매입자냐, 그 다음에 판매자에 따라서 재고가 틀려진다. 그래서 선적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것은 선적지에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해야죠.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선적지에서. 그래서 이 200만 원은 지금 포함이 안 됐대요. 그럼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제공품은 7,000 입력하시면 되고, 제품은 수탁자가 보관 중인 이탁 제품. 지금 이탁자가 지금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수탁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 아직 있대요. 수탁자 창고. 그럼 이건 이탁자의 재고자산을 봐야 되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기는 이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액 500만 원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300에서 200을 포함을 시키면 9,500. 원재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제품 매출원가에 가면은 원재료 나오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9,500. 제공품, 기말 제공품 여기 가셔가지고 8번에 단기 총 제조비용 있죠. 기말 제공품이 7,000. 제품이요? 제품도 500만원 포함. 그러면 1억 4천이네요. 1억 4천을 기말 제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찾으셔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에 1억 4천. 이와 같이 입력을 했어요. 그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이제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전표 추가를 반드시 이걸 안 하면 빵점이에요.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빵점이에요. 그래서 결산 번개를 일반 전표 추가시켰어요. S. 이와 같이 다 입력을 하시고 다 깨고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그럼 일반 전패 여기 일반 전패 가시면은 조회를 누르시면은 여기 결산 분계가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다. 참고로 여기 참고사항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적인 상품은 매입자 거예요. 매입자 재고에 포함.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이때 문제에서 판매한 것이다. 그러면 매입자 거예요. 판매자 재고가 아니다 이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매입한 운송적인 상품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럼 판매자의 재고예요. 매입자 재고가 아니다 이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적인 상품 아직 미도착. 그래서 판매자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조건이 뭐냐? 선적지냐? 도착지냐? 그 다음에 매입한 거냐? 판매한 거냐? 따라서 재고가 틀려져요.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탁 상품은 이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이탁한 거죠. 그래서 이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내고 수탁자가 아직 보관 중이다. 그러면 이탁자의 재고자산.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가 완료가 됐다. 수탁자가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됐어요. 그럼 판매 완료된 거죠. 판매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탁자 매출은 재고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판매가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이때는 이탁자 매출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이탁자 세금에서 꺼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106회를 해봤고 그 다음에 109회 여기 지금 110회 했고 그 다음에 109회 다음은 109회 결산자료 입력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정리사항에서 15점이죠. 1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자산으로 처리했던 영업 후의 소모품 장부가액이 25만원어치가 제조부의 소모품비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여기 제조는 500번대. 이 5를 써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5를 크게 써놓고 잊어먹지 말자.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해요. 그래서 소모품비로 사용됐다. 25만원어치가 소모품비로 사용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해야죠. 25만원. 대변에 소모품 감소. 뭐 이거 이렇게 소모품비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표 입력하시는데 일반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는 항상 12월 31일이죠. 결산은 차변에 소모품비 여기 500번대는 소모품비 금액은 25만 250 플러스 250 플러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변에 소모품 25만원 됐죠? 문제 2번 기말 재무상태표 단기 차입금 중에는 단기에 발생한 주 요성에 대한 예하 차입금이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일 현재 기준 환율은 1,300원.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400원. 1,300원, 1,400원, 100원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이와 같이 상승하면은 부채니까 갚을 돈이 커졌죠. 그래서 손실이에요. 이런 손실은 예와 한산 손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예와 한산 손실이죠. 만약에 자산이라면 받을 돈이 커지니까 이익이죠. 그때는 예와 한산이.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은 기말에만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예와 차입금이 2,600만원 주고 환율이 1,300원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달러 금액은 안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달러 금액은 차입금 나누기 그때 당시에 환율 1,300원 2,600만원 나누기 1,300원 하니까 달러 금액은 금액은 2만 달러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여기 이 100원 1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분계는 차변의 예와 한산 손실 200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 유성 20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면은 차변의 예와 한산 손실 이 플러스죠.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거래처 내야죠. 거래처는 유성 유성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이 문제 2번을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일은 매월 16일이다. 당해년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세요. 거래처 입력을 하지 말 거. 대출 적용 금리는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돼야 할 이자는 총 500만원이며 이 중 2023년도 12월 30일에 대한 발생이자는 250만원.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단기 발생된 이자 비용을 회계 처리하라. 그런 문제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255만원 2550 플러스 대변의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하시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아요. 거래처가 이렇게 따라오면은 신경이 거슬린다 이거죠. 그러면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은 삭제가 이루어진다. 문제 4번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2기 확정 신고 기한의 부가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12월 31일 부가세 수급, 부가세 대입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세요. 110회도 나왔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경감세액은 자비, 가산세는 생각, 원가, 판관비로 액계 처리한다. 그래서 부가세대입금, 부가세수급, 전자신고세액 공제, 가산세. 문제가 똑같이 거의 뭐 여기 미수금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110에는 여기 미지급세금 있는데 여기는 미수금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은 자변에 부가세 수금은 부채예요. 그것을 정리를 하려면 차변에 부가세 수금 24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입금, 부가세 대입금은 자산이에요. 그것을 정리하면 대변에, 그래서 부가세 대입금은 얼마예요? 1240만원. 부가세 대입금은 1240이고 부가세 수금은 24만원이네요. 부가세 대입금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환급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대변이죠. 대변에 자비 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요. 가산세는 차변에. 그래서 세인가 원가시래요. 이때는 판관배요. 817번. 그래서 자비익이 가산세가 24,000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나오네요. 마이너스는 차변이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나올 때는 차변. 이것은 앞으로 내가 환급받을 거죠. 부가세 대입금에서 부가세 수금을 이렇게 차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환급세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환급세액은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이 120번. 1214만 6천원이 미수금입니다. 만약 여기 미수금에 세무서 거래처 코드가 있다면 세무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이죠. 당기분 법인세가 2780,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됐다. 회사는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과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 원천이익세액 합계액이 1100만원 선납세액으로 계산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는 결산자로 입력해서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빠르다 이게. 그래서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결산자로 입력 기간은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에서 쭉 내려가서 법인세 나오죠. 법인세 찾으셨어요? 법인세에 가면은 선납세금이 나와요. 선납세금 1100이죠. 맞죠? 여기 선납세금. 그리고 여기다 선납세금 그대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여기 금액을 그대로.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은 총 내야 될 법인세가 2780인데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1100이에요. 그럼 2700에서 1100을 빼면은 그 차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1100만원, 선납세금 1100만원 그대로 옆에다가 11 하고 플러스 1100만원. 추가 계상액을 계산해야 돼. 그럼 얼른 계산기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2780을 친다. 마이너스 2780을 이렇게 법인세 내야 될 법인세 총 법인세를 마이너스 이렇게 2780 치면은 1680 나오죠. 그럼 얼른 가서 1680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다. 그럼 합이 2780. 꼭 합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맞는가 틀린가 자기 계산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끝. 쉽죠?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했으면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결산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yes. 그러면 다 됐으면은 여기 완료 나오죠. 자동 결산분기 완료. 그러면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조회 누르면 일반 전표 가서 조회 누르면은 결산이 됐죠. 뭐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이거.
아까 그 완료된 거 그것만 하시면 되겠다. 이와 같이 109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108회. 다음은 108회 문제 1번 2023년 6월 1일에 제조 공장 500번대죠? 500번대 5를 크게 쓰시고 이런 게 나오면은 5 쓰시고 화재 보험료 보험기간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치죠. 1년치 300만 원을 전액 납입하고 즉시 비용 처리했대요.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할 계산할 거. 월할 계산하면 나누기 12란 거죠. 나누기 12. 이거 지금 1년치니까 1년치가. 간혹가다 2년치가 나올 때도 있어요. 2년치. 그때 나누기 24죠. 그때는. 이게 잘 봐야 돼요. 판단을. 이게 날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년치인지 2년치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2023년 보험료 2023년 보험료를 2023년에 300만 원. 그럼 보험료 과대됐죠. 이게 2023년과 2024년 2년간에 걸쳐 있는 보험료를 2023년에 300만 원 다 입력을 했으니까 과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바꾸려면은 이 과대된 보험료를 비용을 감소해야 되겠죠. 과대된 보험료를 비용을 감소해야 돼요. 감소하고 차기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과대된 거야. 과대되니까 보험료를 감소해야겠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선급비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속에는 차기께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면 차기 비용을 과대된 점, 차기 비용이 과대. 그래서 차기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기 비용은 지출액 300만 원 나누기 12 나누기 12를 먼저 해야 돼요. 나누기 12 곱하기 내년 5월달까지니까 곱하기 5 그러면 차기 비용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125만 원이 나오네요. 예,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300만 원 중에는 차기 비용 125만 원이 포함이 됐어요. 과대됐어요. 그러면 보험료는 감소. 대변에 보험료 감소. 차변에 선급비용 잡으시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은 일반 전폐 입력하셔가지고 항상 결산일은 12월 31일이에요. 차변에 선급비용 잡으시고 금액이 125만 원. 이 금액은 차기 비용이에요. 차기 비용. 차기 비용을 잡아놨으니까 대변에 보험료 오는데 여긴 제조.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를 감소해야죠. 그래서 125만 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과대된 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 금액을 감소하는. 예, 그렇게 하면 뭐 간단히 해결이 된대. 자, 그래서 1번 문제 꼭 시험에 다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2번은 보통예금 우리은행은 잔액이 마이너스 720으로 계상되어 있대요. 거래처 원장을 하게 보니 마이너스 통장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이게 그 회계는 잔액이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분계야. 회계는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리니까 이것을 0으로 그래서 잔액이 지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이렇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단기차입금이죠. 단기차입금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 거래처 원장을 한번 가봐요. 여기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계정 과목은 날짜는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죠. 거래처는 우리은행. 여기 뭐 우리은행 이렇게 치셔가지고 우리은행 치시네요.
그럼 대체나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잔액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잔액을 없애려면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을 지금 안 했죠. 여기에서는 우리은행이 해줘야죠. 금액이 얼마요? 720만원. 대변에 뭐겠어요? 대변에 단기차입금. 거래처 넣어주고 우리 72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지 정상이죠. 여기 보통예금에 지금 거래처 원장을 보니까 지금 보통예금의 거래처 원장을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도 거래처를 넣어줘야지.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하려면 이와 같이 입력을 했어요. 그래 놓고 자 원장을 가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잔액이 없어졌죠. 깔끔하게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래처 원장을 가서 확인하기 이렇게 해보시고 여기다가 정확한 답은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보통예금이다. 자 다음은 문제 3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 증권 투자자산.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178번이라는 거죠. 코드가 178번이요. 매도가능 증권의 코드는 178번. 이 마음이 급하면은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178번을 꼭 이렇게 하시고 이를 반영하여 매도가능 기말 평가를 해요. 그래서 2022년에 취득을 했는데 1억 5,900. 근데 기말에 가서 기말에 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1억 5,850. 그럼 50만원 평가 손실이 나와 있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지금 이제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1억 3,500. 그러면 1억 5,850에서 1억 3,500이니까 또 2,350이 평가 손실이 더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면은 서로 상기하는데 상기할 평가 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평가 손실을 그대로 가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고 금액은 2,350.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매도가능 증권을 해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그냥 성질이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123번 치면 빵점이다. 이때는 178번 235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연구를 해보면은 만약에 정기에 취득을 500원짜리를 매도가능 증권 취득했다. 근데 정기말 평가가 400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 100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100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와서 공정가액이 350원이 됐어요. 350원이 되면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이 50원 더 추가를 돼야죠. 추가가 매도가능 증권이 50원.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실 합계가 150원이 된 거죠. 정기에 100원, 단기에 50원 150원이 되고 매도가능 증권 장부가는 350이 된다. 500원짜리가 평가손실이 이렇게 돼가지고 150원 돼갖고 매도가능 증권 장부가는 350원이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정기에 500원 취득, 정기말에 평가 400. 그럼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 100원이죠.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100원. 이렇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단기말의 공정가액이 550원. 이번엔 증가가 됐어요. 아까는 감소가 됐는데 이번엔 증가. 그러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150이 되겠죠. 400원짜리가 550원 됐으니까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150원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 그 다음에 매도가능 평가액이 150원이 되는 게 아니라 평가 손실이 이미 100원이 있으니까 이걸 상계시켜줘요. 상계.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매도가 된 평가이익 5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매도가 늦은 건 평가 손실만 있어요. 그럼 상계할 게 없잖아요. 여기처럼 평가 손실이 있다가 평가 이익이 나오면은 평가 손실을 상계하는데 여기는 상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붕괴가 이와 같이 되면은 매도가 늦은 건 평가 손실은 잔액이 이제 없어지죠. 매도가 늦은 평가 이익은 50. 이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매도가 늦은 건 장부가는 55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붕괴를 잘 비교를 해보시고, 문제 4번. 결산일 현재 예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는 1% 대손 충당금, 기타 채권을 하지 말아요. 제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걸 붕괴를 했고, 이것하고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이것은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 기간은 항상 1월부터 12월, 대손상각 1% 확인하시라고요. 1%인지 여기 1.5%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1%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예상매출금 잔액과 예상매출금 440 나왔어요? 440만 500원 받으러 없죠. 그 다음에 단기대금 0을 치는 0. 미수금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여기도 선거금 0. 다 있어요? 반드시 결산 반영해야 돼요. 결산에 반영시키고, 그럼 반영이 이와 같이 반영이 되죠. 예상매출금. 미수금은 저 밑에 있어요.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니까 여기 있죠. 여기 답안지 금액하고 이 금액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 이게. 그 처리하는 과정만 맞으면 되겠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기말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나왔다. 특허권 무형자산이죠. 취득원가가 455만원. 내용연수는 7년이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4월 1일.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 취득일자가 되게 기초예요. 기초인데 여기는 기중에 취득했잖아요. 정액법이고, 기중에 취득했기 때문에 2022년은 9개월치, 4월달이니까 4, 5, 6, 7, 8, 9, 10, 11 9개월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는 3개월치죠. 2028년인데요. 7년 후니까. 그래서 그때는 3개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년치죠. 나머지는 다 1년치니까 지금은 2023년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1년치 하는 거예요. 이 표를 그려보니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분에 2023년에 해당되는 건 1년치예요. 1년치. 그러니까 최초 취득 연도하고 마지막 연도는 1년치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1년치예요. 그래서 1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원가 455만원 나누기 7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55만원 나누기 7년이니까 65만원이 계산이 되죠.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지 말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셔가지고 여기 판관비에 가셔가지고 무형자산상각 특허권이 있네. 특허권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65만원. 특허권 가서 이와 같이 65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다 됐으면은 반드시 전표 추가. 하시라고. 전표 추가. 결산 번개를 일반적에 추가시켰어요. yes. 한 다음에 여기 완료됐대요. 완료. 자동 결산 번개 완료. 이걸 확인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 껴고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일반적표 입력 볼 필요 없어요. 뭐 조회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결산이 잘 됐습니다 하고 나오죠. 이와 같이 108회를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107회. 문제 1번은 2021년 7월 1일에 개설한 푸른 은행의 정기예금 1억 원이 있는데 만기일이 2024년 2월 30일에 도래했다. 여기 2021년이니까 존표 입력을 존표 가서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정기예금이 1억 원이 있는데 2024년 내년에 도래한대요. 그러면 여기 정기예금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여기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 날 정기예금이 1억 원. 잠깐. 가서 합잔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정기예금이 1억 원 있고 여기 쭉 내려가면은 장기성 예금이 또 1억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 출제하신 분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장기성 예금이라고 이렇게 이 자체가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기성 예금을 장기성 여기 있는 예금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정기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계, 이 분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기성 예금을 감소, 그 다음에 정기예금을 증가시키는 그런 분계를 해야 되는데 수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죠. 여기에 정기예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에 장기성 예금으로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출제하시는 분이 뭔가 판단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수험자들이 좀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일반적표 입력 하셔가지고 이것을 분계를 해주네. 12월 31일 날 차변에 내년에 받아야 되는 내년에 이제 도래가 하니까 정기예금을 증가. 금액은 얼마요? 1억. 대변에 장기성 예금. 우리 합잔에 보니까 장기성 예금 있으니까 1억.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고 문제 2번 2023년 4월 1일 날 우리 주에게 7천만 원을 대하고 이자는 2024년 3월 30일 수령하기로 했다. 단 이자율은 연 6%. 월할 계산할 거. 월할 계산하는 것은 나누기 10이에요. 나누기 12. 월할 계산은 나누기 12.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이 하죠. 내년에 받을 돈이니까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된 금액을 이자 수익.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7천만 원. 7천만 원에 곱하기 6%, 이자율이 6%고, 그 다음에 월할 계산을 했으니까 나누기 10이죠. 나누기 12. 이걸 계산하실 때, 먼저 나누기 12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 기간, 발생 기간은 9개월이죠. 3월부터, 여기 4월부터 12월 몇까지 해서 9개월. 그러니까 315만원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입력을 해보니까 차변에 미수수익 미수수익이 315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315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단기 중 현금 시세가 부족하여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했던 62만 3천원을 결산일에 확인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
항목별로 적절한 계정 과목 선택, 계정 과목을 판단하래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 확인이 됐는데 불이득 성금을 기부금이죠. 생산부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간이형 수정 받았대요. 이는 운반비죠. 그런데 생산부예요. 그러면 제조원가 운반비. 그 다음에 영업부 환갑이죠. 결혼축의금. 영업부 거르처 직원. 영업부 거르처 직원이니까 어때요? 접대비죠. 접대비인데 영업부니까 판관비. 그래서 이 금액이 62만 3천원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현금 시대 부족할 때에는 분계가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잔액이 있어요.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잔액이 있으니까 현금 가부족을 없애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차변에 기부금, 운반비, 적대비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금 가부족이 차변인지 잔액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를 가야죠. 여기 학계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12월 31일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현금 가부족 잔액이 현재 차변에 있잖아요. 현금 가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잔액을 차변 잔액을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에 보내요. 대변에 현금 가부족.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서 분계를 해보시면은 자, 대변에 현금 가부족 금액은 62만 3천원. 차변에 기부금이 500 플러스 차변에 운반비 제조원가 금액이 23,000원. 차변에 접대비 이때는 판관비 접대비 거래처 직원이니까 영업부니까 판관비 해가지고 10만원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끝내 원인을 모르겠다. 부족 원인을 모른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차변에 잡손실이라도 잡손실. 대변에 현금 가부죠. 만약에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면 잡손실로 처리하죠. 다음은 문제 4번. 문제 4번이 좀 어려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말재고자 관련 발산분기라세요. 단 기말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가와 취득원가가 동일하다. 평가 손실이 없고 감모 손실만 있다는 거죠. 감모 손실. 그래서 원재료가 취득단가가 1,500, 기말의 재고가 6,500. 근데 실제로 6,200, 300개가 없어요. 300개가. 이게 300개가 없었는데 정상 감모 손실. 이렇게 정상 감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실액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죠. 정상 감모 손실은 손실액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결산 자료 입력에 여기 실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면은 기말 재고액이 작아지겠죠. 장부상은 6,500개인데 실사는 6,200개. 이 실제를 입력을 해요. 실제 금액이 작아져서 매출원가가 그만큼 증가된다. 기말 재고액이 작아지면 매출원가는 증가. 그러니까 자동 반영돼요. 그러니까 결산 여기 일반전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을 없고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원재료는 실사 금액인 6,200개 곱하기 1,500원이죠. 그래서 930을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품 그대로죠. 여기 곱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은 취득단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장부상 수량은 1,500개, 실제는 1,000개예요. 500개가 부족하네요. 비정상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 감모 손실은 그 손실액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분기한다. 그리고 실제 기말 재고를 결산 자료 입력을 해야 된다.
감모 손실은 수량이 영구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다시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량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모 손실은. 그래서 여기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금액은 500만 원. 그래서 여기 500개 부족하니까 10,000원 곱하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상품을 감소해요. 상품이 감소할 때는 반드시 적용 8번. 그 다음에 원가로 감소한다. 아시겠죠? 원가로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 1,000만원. 여기 실제 금액이죠. 실제 수량에다가 실제 원가, 취득단가를 곱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1,0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93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542만 5천원을 입력하시면 되겠다. 좀 어렵죠? 알아야 돼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셔가지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은 얼마예요? 500. 5 플러스 대변에 상품, 그 다음에 저격 8번 해야죠. 저격 8번. 타기정 대체 500만원. 아시겠죠?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도 보니까 결산자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대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기말 재고액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항상 01, 12월 이렇게 치시고, 기말 상품액은 얼마겠어요? 기말 상품액은 1,000만원. 실제 금액, 감모 수량은 실제 금액을 입력해야 돼요. 실제 금액. 그 다음에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는 930.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제공품은 없네요. 여기서 제공품은 없어요. 기말 제품은 5425 그대로 입력을 해요. 이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음은 문제 5번은 대손 설정하는 거예요. 예상매출금, 받으럼, 단기대금. 나머지는 제열해요. 1%, 여기 1%죠. 여기 대손율이 얼마인가 판단하시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대손상가 1% 나오죠. 1% 확인하고, 그리고 예상매출금이 얼마.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러 얼마. 그 다음에 단기대금 얼마. 미수수익, 선거금은 전부 다 없애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자기 답안지하고 틀려도 상관이 없다. 예, 그 진행 과정이 맞으면은 맞는 걸로 해주니까. 다 있어요? 다 있으면 반드시 결산 반영. 그리고 결산에 대손상각비, 예상매출금 받으러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기 대여금은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에 이렇게 금액이 찍힌다. 됐죠? 다 있어요. 다 있으면 반드시 전폐 추가 확인. 그래서 여기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여기 확인하시고, 그러면 끝. 닫혀오고 하시면은 107회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은 106회. 문제 1번은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원 있는데 그 중에 결산일까지 미지급 미사용한 소모품 50만원 있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 처리했대요.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은 소모품을 사용할 거예요. 소모품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80만원. 근데 기말에 가니까 소모품 잔액이 50만원 있더라고요. 그럼 30만원치는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용된 소모품을 감소시키고 사용된 것을 비용처럼 분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30만원, 대변에 소모품 30만원.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그 영업부니까 판관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비입력 가셔가지고 결산은 항상 12월 31일.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B 800번. 그래서 금액은 30만원이 사용됐어요. 대변에 소모품 30만원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정계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 여기는 금액이 주어졌어요. 달러 금액이 주어졌어요. 단기 결산 현재 A와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으며 그 계정 과목은 A와 장기 차입금을 해요.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 차입일 때 환율은 1,500원.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정기말에 평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기말 평가가 중요하지. 얘는 작년에 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 손실, 평가이익. 그래서 여기 정기말하고 단기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개무시.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을 비교해 보니까 1,575원이 1,545원으로 환율이 감소. 여기 그러니까 환율이 1,575원에서 1,545원. 환율이 얼마 감소? 30원이 환율이 하락했네. 갚을 돈이 감소했죠? 갚을 돈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익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익을 A와 환산이익. 만약에 자산이다, 받을 돈이다. 그러면 받을 돈이 감소하면 손실이죠. 이렇게 판단해요. 부채는 갚을 돈, 자산은 받을 돈.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환율이 작아지면은 갚을 돈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익이지. 그래서 계정 과목은 A와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조심해야 돼요. 장기 차입금인지 A와 장기 차입금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A와 환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 비입력 가셔가지고 차변에 A와 장기 차입금 금액은 그렇죠. 하나은행 그래서 금액은 얼마요? 금액은 이게 $10,000 곱하기 30원이죠. 30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30만원이에요. 금액은 30만원. 뒤변에 A와 환산이익, 이런 이익을 A와 환산이익. 그러니까 A와 환산이익이나 A와 환산 손실은 반드시 기말에만 나와요. 기말에만 나와야 돼요. 문제 3번 매도가는 증권.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매도가는 증권이 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2022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 살짝 안 바뀌었는데 여기 2022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매도가는 증권은 비유동 자산 178번 하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178번 하시래요. 그래서 100주를 치되겠어요. 2,000원씩. 근데 기말에 가니까 3,300원. 그러니까 이때 2,000원인데 3,300원이니까 주당 얼마가 이익이야? 그러면 1,300원. 그러면 얼마겠어요? 매도가는 증권 작년에 인식했던 것이 매도가는 13만원 있죠? 매도가는 평가이익이 13만원 있죠? 13만원 있네. 100주 곱하기 1,300원 하니까 13만원 있는 상태에서 올해 보니까 매도가능 증권이 3,300원에서 3,000원. 300원이 하락했어요. 300원이 하락했죠.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돼야 되는데 매도가능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평가 이익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있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3만원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평가 손실이 3만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매도가능 평가 이익을 먼저 상기해야 되겠죠. 상기하고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3만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매도 가는 증권하니까 123번, 170번 나오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178번. 3만원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 문제에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익이 이제 잔액이 얼마였어요? 잔액이 13만원에서 빼기 3만원 하니까 잔액이 이제 10만원 남아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는 얼마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는 100조 곱하기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3만원 있다가 3만원이 감소. 그럼 이제 잔액은 10만원 있고 매도 가능 증권 지금 현재 30만원이 있다. 30만원에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이 매도 가능 증권 장부가가 지금 30만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도 가능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수 2개 항목으로 차기 이후 발생하는 평가 손익과 상기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은 결산자료 입력 사항이에요.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다. 여기 매출채권 여기 매출채권에 예상매출권 받으려면 친절하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대손율이 1%래요.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나와있죠. 대손 여기 퇴직이 아니라 대손에 가셔가지고 1% 맞죠? 대손율을 확인하고 예상매출권 받으러 나머지는 없네. 여기 전부 다 잔액을 지워버리고 0 치면 돼요. 다 있어요? 다 있으면 결산에 반영. 그러면 대손 삼각비가 여기 판관비에 나온다. 예상매출권 받으러 나오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법인세 계산하는 거. 법인세 계산. 법인세 계산하는데 법인세는 이 지방소득세 포함해가지고 2천. 지금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법인세 중간에 납세액 원천징수 해가지고 선납세금으로 계산됐대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얼마겠어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830에서 70만원 퍼대니까 지금 900만원의 선납세금으로 계산돼 있대요. 그럼 우리 뭐 다 볼 필요 없고 쭉 내려가셔. 900만원 돼 있잖아요. 지금 선납세금이. 선납세금 900만원. 그래서 선납세금 900만원을 9 플러스 입력을 해주시고 총 내야 될 법인세는 2천이요. 그럼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2천이니까 1100 나오죠. 그럼 1100을 여기다가 그대로 쳐주면 되겠대요. 그래서 합이 2천 되잖아요. 계산기가 있으면은 2천에서 900만원 빼면 1100 나오잖아요. 계산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900만원 선납세금은 900이고요. 내년에 갖다 내야 될 세금 미지급세금이죠. 미지급세금은 1100이에요. 그래서 합이 2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입력을 했어요. 다 입력을 하고 다 입력을 했으면 이제 전표 추가 결산분계를 추가했어요. S 해야죠. S. 그러면 완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끝났는데 자, 이제 그 참고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해볼게요. 퇴직금 충당금은 참고로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여기 일단 결산분계 완료된 것을 이걸 전부 다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분계 삭제 여기 삭제를 누르면 내가 입력을 하시다가 뭔가 잘못했다. 뭔가 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결산했던 것을 다시 삭제하죠. 삭제.
삭제하시고, 그럼 이제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입력했던 건 그대로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살짝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내가 놓쳤다. 예를 들어서.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을 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예 없대요. 있으면 여기 가서 여기 계정값은 뭐예요? 퇴직급여 추계. 이런 걸 입력하면 되겠죠. 퇴직급여 추계. 그래서 결산 반영. 입력을 하시면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하는 게 나와요. 그럼 결산 반영하면 이와 같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오늘 110회부터 106회까지 결산 문제를 풀어봤어요. 반복 연습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